안녕하세요 여러분, 이쌤과 함께하는 뻔뻔한 역사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 초대 정부와 이승만 정부와 장면 정부에 대해서 배워봤는데요. 이승만 정부는 반공주의를 내세운 독재 정치를 통해서 이승만 정부의 실정 비판과 잘못된 점을 비판하거나 민주적 권리를 요구하는 탄압하는 수단으로서 반공주의를 내세우면서 권력을 강화했다 그랬었죠. 그러면서 경찰과 관료 및 조폭 등을 동원하면서 장기 독재 체제를 강화하고 구축했는데, 그러면서 이승만 정부를 지켜줄 여당을 만들기 위해서 자유당을 만들고 자신의 정권을 더욱더 공고히 하고 재선에 성공하기 위해서 첫 번째로 부분 개정을 했던 발췌 개헌을 했었다 그랬죠. 발췌 개헌을 해서 대통령 간선제에서 직선제로 전환하고, 그리고 초대 대통령에 의해서 중임 제한을 철폐했던 4.4 오입 개헌, 말도 안 되는 136표 이상이 가결인데 135.33인데 5의 반은 2.5, 5는 반올림 대상이니까 2.5에 0.5도 반올림 가능하니 5의 반은 3이다. 그러니 반올림은 3도 가능하니 3을 반올리면 136표다. 희대의 말도 안 되는 4.4 오입 개헌을 통해서 대통령 중임 제한 조항을 폐지해서 3대 대통령으로 선공을 합니다. 그러면서 4대 대통령 선거에서도 또 한 번 자신은 대통령이 되었으나 부통령 후보였던 이기붕을 당선시키기 위해서 부정선거, 3인조, 5인조 투표선거나 투표함 바꿔치기 등 이런 부정선거를 하다가 결국 국민의 저항인 초대 최초의 민주혁명인 4.19 혁명을 통해서 이승만 정권은 붕괴됐고요. 그로 인해서 새로 수립되었던 장면 내각에선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수립하고 공무원 공개 채용, 지방자치제 부분적 시행 등 여러 가지 정권을 수립하려고 했으나, 정책들을 수립하려고 했으나 민주당 내부의 파벌 싸움, 이른바 구파와 신파 간의 파벌과 계속되는 시위, 그리고 다양한 요구로 분출된 민주화를 제대로 수용하지 못해서 5.16 군사정변으로 무너졌다라는 것까지 배웠는데, 오늘의 내용이 바로 그 5.16 군사정변과 박정희 정부라는 점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5.16 군사정변이 1961년에 일어나는데요. 관련된 사진을 보면요, 이게 바로 5.16 군사정변의 당시 모습입니다. 가운데 있는 사람이 바로 우리나라 4대 대통령인 바로 박정희 소장이었어요. 당시 투스타. 그리고 박정희를 중심으로 사진의 왼쪽에 있는 사람이 초대 경호실장인 박종규라는 사람인데, 피스톨박이라는 별명으로 있었는데 총을 그렇게 잘 쐈다 그래요.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 바로 차지철이라고 하는 당시 육군 대위였는데, 여러분 남산의 부장들 봤죠? 박종규라는 이 사람이 그 유경수 여사, 박정희 대통령의 와이프 영부인이 사망한 그 죄로 인해서 처벌까지는 아니고 책임지고 경호실장에서 물러나자 그 자리를 요 차지철이라는 사람이 이어봤는데, 차지철 굉장히 좀 무식하고 단순 과격했다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이 영화 남산의 부장들에서도 나왔던 것처럼 굉장히 당시 중앙정보부장이었던 김재규와 대립을 하고 결국에는 11.6 사건에 의해서 박정희 대통령과 같이 죽음을 맞이하는 인물인데, 어찌됐건 이 5.16 군사 정변은 6.4 5기와 8기를 중심으로 해서 발생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관련 당시 또 다른 사진을 보면 5.16 군사 정변은, 자, 2시 30분에 해병대와 합류를 해서 새벽 3시 20분에 한강을 건넜고요. 그러면서 서울역에서 경찰과 충돌을 하면서 주요 서울시청, 방송국, 그리고 중앙청, 이른바 서울 국무를 보는, 그리고 청와대, 소위 말하는 중요 기관들을 모두 점령을 하면서 이 군사 쿠데타는 성공하게 됩니다. 자, 다시 본 텍스트로 돌아가서 보면요, 이 5.16 군사정변이 성공할 수 있었던 배경을 보면 대내적으로는 민주당 장면 정부와 한국 사회의 무기력한 대응이에요. 아까도 말했듯이 장면 정부는 구파와 신파, 민주당이 자유당, 여당이었던 자유당을 몰아내고 야당이었던 민주당이 여당이 됐지만, 정권을 잡고 나자마자 민주당 내에서 구파와 신파 간의 내부 분열이 있었고, 다양하게 분출된 민주화 요구를 제대로 수용하지도 못했고, 거기다가 부정선거 책임자나 부정축제자 처벌에 소극적이면서 이런 뭔가 한국 사회를 제대로 통제할 수 없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자 군대 세력이 일어났는데, 외부적인 요인은 허약한 장면 정부를 대신할 새로운 정치 세력을 찾고 있던 미국의, 당시 미국은 케네디 정부였는데, 케네디 정부에서 이 군사 정권의 수립을 인정해 줬기 때문이에요. 우리 전근대적 시기로 말하면은 조선에서 새로운 국왕이 옹립되거나 즉위하면은
중국, 명나라나 청나라에 가서 보고했잖아. 그거랑 거의 비슷하다고 보면 돼요. 당시, 지금도 그렇고 당시에도 최대 강국은 미국이잖아. 우리는 미국 친미 정권이고, 그러다 보니 미국에서 인정을 안 해주면 무너지니까 미국에다 일종의 딜을 친 거야. 그런데 케네디 정부에서 계산기 두드려 보니까 장면 정부보다는 요 박정희 군사 쿠데타로 하니까 내가 목줄 채우고 내가 조금 더 드라이브를 걸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인정을 해줬는데, 결국 이 5.16 군사정변은 자 어떻게 말할 수가 있겠냐면요, 박정희를 중심으로 군부 세력이 박정희 중심의, 다시 써볼게요, 박정희 중심의 군부 세력의 쿠데타예요. 결국 군부 세력이 쿠데타를 일으킨 거다. 그래서 계엄령을 당연히 선포했다라는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서 이 군사정부, 이른바 군정을 실시합니다. 군인이 직접적으로 통치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 만드는 임시기구가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 국가재건 최고회의예요. 국가재건 최고회의라는 걸 만들고 그 최고의장을 박정희가 앉게 되었는데, 이른바 군사 쿠데타를 일으키면서 내세웠던 혁명공학이 우리의 국가의 1원칙은 반공, 이른바 공산주의 반대다. 그리고 국가 자주경제 재건에 총력한다. 즉 국가 경제를 살리는 게 우리들의 최대 목표다. 그리고 과업이 성취되면 정권을 이용하고 본연의 임무에 복귀한다. 즉 박정희는 군인이잖아. 나 군인인데 지금 특수적 상황이니까 내가 이 대임, 큰 나라의 업무를 책임지고 나라에 어느 정도 기틀이 잡아지면 나는 다시 군대로 돌아가겠다 라는 이야기를 제시했는데, 어찌됐건 국가재건 최고회의라는 임시기구를 만들어서 당시에 국정을 총괄합니다. 그래서 만든 게 중앙정보부, 지금의 국정원의 전신이 되는 중앙정보부, 죄송합니다. 다시 써볼게요. 중앙정보부를 설립해요. 그리고 나중엔 여당인 민주공화당을 창당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또 뭘 추진하느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장면 내각이 실시했던 경제개발 5개년을 계획합니다. 5개년 계획을 추진해요. 장명 정부에서 하지 못했던 정책들 중에 이거 괜찮네, 이거 우리가 하자 라고 하면서 실시를 하게 되고, 농어촌 부채를 탕감하고 부정축제자를 처벌해요. 그리고 중요했던 게 이승만 정권의 기생에서 정치 깡패 이런 사람들을 다 체포하고 소탕하게 됩니다. 이런 일련의 일을 하는 게 바로 국가재건 최고회의인데요. 폭력배 체포 및 소탕하는 장면을 보면은 바로 요 모습이에요. 사진에도 나오죠. 당시 정치 깡패 이정재 그리고 리마수, 야인 시대 후반부에 굉장히 이승만 정권과 이 정치 깡패들의 묘사를 굉장히 잘했는데, 이정재가 굉장히 문제적인 정치 깡패였어요. 그래서 박정희 군사 정부에서는 국가재건 최고회의를 구성해서 폭력배를 체포하고 다 소탕하고 결국에 이들을 다 사형시켜요. 그래서 이른바 조리돌림을 하는데, 나는 깡패입니다, 국민의 심판을 받겠습니다 이러면서 조리돌림을 한 다음에 바로 직결 처분하면서 군인들에 의해서 총살로 마무리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군사정부의 불량배 소탕을 위한 사회 정화 사업을 하면서 국민들에게 이 박정희 의장의 국가재건 최고회의는 굉장히 많은 민심을 얻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다시 본 텍스트로 돌아가서 보면은, 자, 이제 박정희 의장 국가재건 최고회의로 어느 정도 중앙정보도 만들고 경제개발 5개년 계획도 수립해서 추진하고, 그리고 부정축제자도 처벌하고, 농어촌 부채, 이른바 농촌과 어촌에 살고 있는 농민, 어부들에게 빚도 탕감해주고, 그리고 폭력배, 체포 및 소탕 등을 하면서 민심을 얻자 이제 어느 정도 국가 과업을 달성했으니까 아까 본인이 말했던 본연의 임무에 복귀, 군인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군인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헌법 개정을, 5번째 헌법 개정을 하게 되는데, 이게 바로 5차 헌법 개정이에요. 그래서 다시 장면 내각에서는 내각 책임제와 양원제로 했는데, 이제 다시 뭘로 돌아오냐면 대통령 중심제와 직선제로 다시 돌아오고, 간선제가 아닌, 그리고 단원제 국회, 이른바 양원, 참의원, 민의원 이렇게 국회의원을 여러 명 두는 게 아니라 단원제 국회를 도입하면서 어느 정도 헌법을 개정해요. 그런데 이게 다 본인이
대권에 나갈 준비를 위한 사전 정지 작업이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박정희는 군대로 돌아갔긴 돌아갔지만 바로 전역을 해요. 전역 후에 자신이 만든 여당 민주공화당 후보로 출마해서 대통령에 당선이 됩니다. 이때부터 우리는 제3공화정이라고 불리는데 제3공화정의 첫 대통령이 바로 박정희 대통령이다라는 이야기예요. 자, 이런 상태에서 이제 박정희 정부의 수립을 보면, 자, 박정희 정부의 수립을 보면 정보, 공작 정치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정보를 핵심적으로 손안에 넣고 중앙정보부를 통해서, 그리고 공작, 이른바 짜고 치는 공작이다, 짜고 치는 고스톱을 한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이제 박정희 정부는 일단 우리가 돈이 없으니까 돈을, 이른바 총알, 씨앗을 마련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누구와 국교를 정상화하느냐? 바로 일본과 국교를 정상화하는 한일 국교 정상화 작업을 벌이기 시작합니다. 자, 이 한일 국교 정상화를 보면은, 자, 배경이 뭐냐? 방금 말했던 대로 경제 개발에 필요한 자금 확보였어요. 즉, 우리나라는 이제 식민지 생활을 청산하고 이제 정권을 바꾸면서 민주주의 정권으로 나가려고 하는데, 뭔가 하려면 돈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돈이 없으니까 너희 일본한테 요구를 하는 거예요. 너희가 우리나라 식민지하면서 뜯어갔으니까 그거에 대한 배상을 내놔라 라고 하면서 돈을 요구하기 시작하는데, 여기에 플러스로 누가 지원을 해주냐? 바로 미국이에요. 미국의 한미일 삼각 안보 체제를 구상했다 이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미국 입장에서는, 자 봐요, 미국 입장에서는 한국도 일본도 쉽게 말하면 다 꼬붕이야, 따까리라고. 그래서 얘네들을 다 내 말 듣게 밑으로 넣어놨는데, 미국 입장에서는 다 같이 한 군데에서 만나면 좋잖아. 그런데 한국이 일본이랑 있으면 나 대화 안 해, 따로 만나, 이러면서 따로따로 루트를 진행하니까 미국이 한미일 이렇게 만나면 되는데 한국 따로 만났다가 일본 따로 만났다가 이야기도 여러 번 전해야 되고, 이런 불리함, 불편함이 있었다라는 이야기예요. 거기다가 미국의 군사비 부담을 감소할 목적이야. 왜? 한국과 일본 둘 다 주한미군, 주일미군을 두면은 미국의 군사비가 증가되잖아. 근데 일본과 한국을 어느 정도 미국의 그 울타리 안에 넣어두면은 주한미군, 주일미군을 조금 감소시켜도 근거리, 거리도 가까우니까 이렇게 삼각 트라이앵글로 북한, 중국, 러시아, 당시엔 소련이었죠, 이런 공산주의 세력을 견제할 수 있었는데 따로 노니까 힘들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일본 역시도 식민 통치에 대한 형식적인 책임 부담, 그래 우리가 너희를 식민 지배했는데 그래 어느 정도 이거 돈 주고 떨어질란, 그러니까 먹고 떨어져라, 이런 개념으로 각자의 동상이몽을 통해서 배경이 수립되는 배경이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문제가 뭐였냐면, 정계 과정을 보면 학생과 시민들의 반발, 이른바 6.3 시위예요. 이 6.3 시위가 왜 그러냐면, 자, 일본 정부가 박정희 정부에게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무상 3억, 정부 차관 2억 달러, 그리고 상업 차관 1억 달러. 자, 관련된 심화된 텍스트를 보면서 다시 할게요. 자, 한일 협정, 이른바 한일 기본 조약을 체결하게 되는데, 아까 말했던 대로 박정희 정부는 정통성의 취약점을 경제 개발로 만회하고 일단 국가 경제를 재건하기 위한 자금이 필요했다 이 말이야. 그리고 일본 입장에서는 식민 통치에 대한 형식적인 책임 부담을 덜어내려고, 그만큼 그래 내가 뜯어갔지만 이걸로 인해서 우리 심하게 하는 거야 라고 하는 거고, 미국 입장에서는 한미일 삼각안보체제를 형성해서 미국의 군사비 부담을 줄일 목적이었다. 이런 식으로 다 각자의 목적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일본 정부가 박정희 정부에 무상 3억, 무상으로 3억 그냥 주고 정부에서 빌려주는 2억 달러, 그리고 상업차관, 이른바 상업적인 데 돈을 쓰라고 1억 달러라고 해서 총 6억 달러를 주겠다라고 했는데, 이런 것을 제공할 것을 비밀리에 합의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른바 김종필 오하라 메모라고 해서, 김종필, 한국의 대표인 김종필과 일본의 대표인 오하라가 비밀스럽게 만나가지고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 이게 들통이 나버렸단 말이에요. 어디선가 새 가지고 들통이 나자 우리나라에서 난리가 나요. 그래서 일본과의 굴욕적 외교에 반대하는 규탄 시위가 바로 6.3 시위를 발생하게 되는데, 이 6.3 시위는 바로 왜 우리 국민들이 싫어했느냐? 자, 핵심을 보면 식민지 지배에 대한 보상과 일본의 사죄, 미해결, 일본이 사죄하지도 않고 그냥 돈만 던져주려고 했다는 점과 우리나라에서 불법으로 강탈해간 문화재를 미반환, 돌려주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게 대외적인 명분이고, 더 들어가서는 보면 밀실에서
그러니까 숨어서 몰래 밀실에서 진행된 졸속 협상. 그러니까 밀실에서 지네들끼리 졸속 협상하는 동시에 미국의 개입, 미국의 협상과 미국의 개입을 반대한다라는 이야기야. 거기다가 또 한 가지는 뭐가 있느냐? 두 가지예요. 죄송합니다. 밀실에서 진행된 졸속 협상과 미국의 개입. 요 두 가지 때문에 우리나라 국민들이 들고 일어났다 이 말이에요. 그러자 정부에서는 역시 비상계엄 및 휴교령을 내려서 시위를 진압해요. 거기다가 무서운 게 위수령인데, 위수령이란 뭐냐? 계엄령은 말 그대로 그냥 계엄을 때려서 국민들의 움직임이나 이런 동선들을 통제하는 건데, 위수령은 군인이 직접 통치하는 거야. 우리는 지금 시장이나 구청장, 군수 이런 사람들이 일반 행정을 담당하잖아요. 근데 위수령이 선포된 지역은 군인들이 통치하는 거야. 시장이고 구청장이고 군수고 다 필요 없어. 그 지역을 총괄하는 군 사령관이 모든 걸 하기 때문에 정말 무서운 게 위수령이에요. 그러면서 사회를, 전국을 공포 분위기로 몰아서 이른바 한일 국교 정상회담에 반대되는 사람을 다 빨갱이로 몰아서 처벌했다라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에는 한일 협정을 체결해요. 한일 협정을 체결해서 일본과 국교 정상화를 하고 경제 협력 자금을 제공받으면서 우리나라의 이제 국가 재건을 위한 필요한 총알을 마련하게 되는데, 이 경제 협력 자금이 또 문제가 돼요. 왜 문제가 되느냐? 식민 지배에 대한 배상이 아닌 독립 축하금 명목으로 줬다 이거야. 아니, 지네가 우리나라를 36년 동안 불법 통치했으면은 거기에 대한 미안함과 사죄와 이런 배상금으로 줘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아니라 니네 우리한테도 독립했네, 축하한다, 이거 용돈이야, 이렇게 써.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굉장히 문제가 발생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문제점을 보면은 식민지 지배에 대한 사과가 없었다는 점이고요. 아까 방금 말했듯이 배상이 아닌 경제협력 자금 또는 독립축하금으로 청구권 자금을 규정했다. 그리고 우리가 일제강점기 1930, 40년대 우리가 배웠던 위안부 그리고 강제동원 희생자 등에 대한 규정이 전혀 없었고요. 그리고 약탈해간 문화재도 여전히 미반한, 독도 영유권 문제도 전혀, 독도는 지네 땅이라 그러고, 제일동포들에 대한 법적 지위 등 아주 구멍이 숭숭 뚫려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나라 박정희 정부는 일단 국가 경제 재건이 우선이었기 때문에 이 한일 협정을 체결해서 국가 재건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했다는 것에 대한 의의가 좀 더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다시 본 텍스트로 돌아가서 보면요. 자, 그래서 아까 말했던 6.30 이런 게 벌어졌다 그랬죠. 그래서 한일 협정을 결국 체결했고 1965년에 체결한 유무상 원조 5억 달러를 받으면서 결국에 한일 국교를 정상화하게 됩니다. 자, 이 한일 국교와 관련된 사료를 보면은, 자, 위에 선생님 전 페이지에 있죠. 자, 요걸 보면은 한일 국교 정상화에 대한 사료입니다. 자, 내용을 보면 여러분이 아실 수 있겠는데, 자, 제1절 뭐예요? 양채약 당사국 간의 외교 및 영사관계를 수립한다. 합의되는 장소에 영사관을 설치한다. 그래서 우리 서울 세종시에 일본 대사관, 그리고 부산에도 영사관 있죠. 그리고 1910년 8월 22일 및 그 이전의 대한제국과 대일본 제국 간에 체결된 모든 조약 및 협정이 이미 무효임을 확인한다. 그러니까 그 전에 맺었던 건 다 이제 나가리 심화한다라는 이야기야. 그래서 이 조약을 보면 식민지 지배를 합법으로 주장하는 일본의 주장을 애매하게 처리했어요. 방금 말했던 1910년 8월 22일 및 그 이전의 대운제국과 대일본 제국 간에 체결한 모든 조약 및 협정이 이미 무효임을 확인한다. 아니, 지네가 불법적으로 체결한 거면은 식민지 사과에 대한 이런 문제점과 그 사과에 대한 것을 명문화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후 일본이 법적인 책임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이용되는 문제를 낳게 되었고요. 아까 말했던 대로 일본군 위안부나 강제동원 희생자 등 개인의 피해에 대한 배상 문제를 다루지 못한 한계점을 지닌 게 바로 한일 협정이다라는 것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박정희 정부가 한일 협정을 체결해서 돈을 확보를 했고요. 그리고 베트남 이른바 월남전에도 파병을 합니다. 그런데 그 전에 우리가 가겠다고 한 게 아니라 미국에서 먼저 파병 요청을 해요. 다른 전 세계, 우리나라 한국 전쟁할 때 유엔에서 도와줬던 것처럼 미군도 베트남을 치려고 했을 때 아무도 안 도와줘요. 왜? 원래 베트남은 프랑스의 식민지였는데 프랑스랑 맞짱을 떠서 이겼단 말이야. 그래서 프랑스도 지겹다, 너희가 이겼다, 나 갈래라고 해서 너희 독립해라라고 했는데 미국이 가만히 있다가 나 그거 결정 반댈세 라고 외치면서 프랑스가 빠져나간 자리를 미국이
들어가서 전쟁을 했다 이 말이야. 그래서 전 세계에서 뜨악한 거지. 아니 프랑스가 식민지 포기하고 들어가겠다는데 미국 너희가 왜 들어가는 거야? 이러면서 영국 뭐 그 다음에 프랑스 이런 애들이 다 빠져나가고 아무도 안 들어가자 우리나라가 바로 미국에 따까리죠잉. 그래서 미국의 파병 요청을 받는데 그냥 갈 순 없잖아. 그래서 파병 대가로 군사 경제적 지원 약속하는 이른바 브라운 각서를 체결하게 돼요. 자, 이 브라운 각서에 대한 내용을 보면요. 자, 브라운 각서의 내용을 보면 한국군 18개의 사단을 현대화를 미국이 지원해 준다. 그리고 베트남에 주둔하는 한국군을 지원을 당연히 미군이 지원해 주는 거고 현지에서 각종 사업에 한국을 1순위로 참여시킨다. 그리고 미국은 군사 원조와 차관, 군사적 원조 이른바 주한미군을 더 한국에 추가로 파병을 하고 차관, 미국 정부에서 한국 정부에 돈을 더 빌려주겠다라는 이야기예요. 자, 아까 선생님이 미국의 파병 요청을 해서 우리는 미국의 따까리니까 라고 했지만 그냥 그거는 농담 반 진담 반이고 실질적으로 미군의 파병 요청을 받아들였던 배기가 있는데 대외적으로는 한미동맹을 고려했고요. 대내적으로는 주한미군을 감축하면서 안보 위기를 방지했다라는 이야기야. 왜? 미군이 베트남 전쟁을 하는데 아무도 전 세계에서 유엔에서도 도와주지 않자 주한미군을 빼서 베트남 전쟁을 빼려고 하니까 우리나라는 불안한 거야. 북한이 있는데 종전이 아니잖아. 휴전이잖아. 근데 미군이 빠졌다가 또 쳐들어오면 어떡해? 그래서 미군 그냥 너희가 있어. 그러면 우리가 베트남을 대신 참전할게. 이런 것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동시에 한일 협정을 맺어서 총알, 국가 재건을 위한 경제적 자금을 마련했지만 조금 부족했기 때문에 좀 더 확보할 목적으로 경제 개발 자금을 확보할 목적으로 베트남 파병에 들어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브라운 각서를 체결해서 결국 얻은 게 뭐냐면 관련 사진과 도표를 보면요. 자, 여기 있는 것처럼 아까 말했듯이 한국군 18개 사단을 현대화를 미군이 다 지원해 주고요. 한국군 지원과 베트남에 파병한 한국군 지원과 현지 각종 사업에 한국을 참여시켜서 우리나라, 베트남에 대한 수출이 증가했고요. 차관을 미국 정부로부터 돈을 더 빌려받았고 관세 인하, 미국에 우리나라 물건을 수출할 때 관세를 인하받았으며 미국에 수출하는 혜택을 인정받았단 말이야. 그리고 미국은 우리 한국 박정희 정부의 군사 원조 주한미군을 좀 더 파병에 빼거나 좀 더 늘려주고 빼지 않고 늘려주고 차관을 추가로 대여해서 오른쪽에 우리는 이렇게 월남을 파병해서 수출하는 물건도 많고 물품을 군납하고 용역 및 건설 군사기지나 뭐 건설 많이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리고 징병 송금 그리고 기술자 송금 파병에 대한 지원 경비 등 이런저런 자금을 확보해서 우리나라는 경제적 개발을 하는데 도움이 됐다 이 말이에요. 물론 월남 파병도 파병이고 서독에 광부로 여러분 그 영화 국제시장 봤죠? 국제시장에 나온 것처럼 황정민이 파독 광부로 가고 그 황정민의 와이프 김윤진이 그 간호사였잖아. 서독의 간호사 이런 월남 파병과 서독 광부 간호사 파견으로 경제 자금을 소중한 경제 자금을 마련해서 우리나라의 경제 발전을 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다시 본 텍스트로 돌아가면요. 자, 그래서 결국 그 베트남 월남전의 파병 미국과 군사동맹을 강화하고 국가 경제 발전 자금을 마련했다라는 이야기예요. 하지만 한계는 뭐냐면 고엽제 문제야. 베트남 덥잖아. 수풀이 많죠. 그 정글 밀림이. 근데 미군 애들이 이걸 제대로 관리 힘든 거야. 왜? 베트남 애들은 땅굴 파가지고 맨날 숨어 있다니까. 이른바 구정공세라고 미군 대사관까지 미국 대사관까지 베트남 애들이 땅굴을 파가지고 그냥 뚫어버리고 다시 빤스런 작전 이런 걸 하다 보니까 언제 어디서 나올 줄 모르겠는 거야. 거기다가 베트남 방금 말했던 밀림이 많다 보니까 이 나무를 하나씩 베기에는 너무 시간이 걸리니까 고엽제라고 해서 그냥 이거 말살시켜서 다 나무를 그냥 사막화시키는 독한 화약 제품이에요. 그래서 이걸 우리 인체에 닿잖아? 그럼 우리 인체 이거 썩어. 바로 잘라내야 돼. 이런 식의 우리나라 상위 군인들이 많았고 또한 라이따이안이라고 그래서 우리나라 한국인들이 지금도 베트남에 문제가 많은데 베트남의 여자와 사이에서 난 자식을 이제 라이따이안이라고 그러는데 그냥 버리고 간 거야. 왜? 한국에는 자신의 본처와 자신의 그 진짜 자식이 있으니까. 이런 식의 문제점이 발생한 게 월남 파병에 관한 내용이었다라는 것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박정희 정부에선 또 뭘 하느냐? 박정희 정부도 역시나 또 한 번의 삼선을 개헌을 추진해요. 우리나라 아까 말했죠. 재선까지는 가능한데 또 한 번 하고 싶은 거야. 그래서 삼선 개헌 추진 이른바 6번째 개헌을 실시하는데 왜 이 삼선 개헌 이른바 6차 개헌을 시도하느냐? 두 가지로 몰아요. 하나는 뭐냐? 국가 안보를 강화하는 명분. 내가 계속 대통령을 해서 국가 안보를 강화하겠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경제
개발, 지속, 내가 맡은 거 내가 끝내고 가겠다라는 거야. 그래서 1차 배경을 보면 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 그 중에서도 경공업 중심, 우리나라 굉장히 손기술이 좋죠. 옷, 신발, 가발, 비누 이런 걸 만들면서 경공업을 중심으로 경제개발 계획 1차를 성공해. 거기다가 북한의 도발, 이른바 김신조의 청와대 습격 사건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엄청났어요. 김신조라는 북한 특수부대가 북한에서 진짜 땅굴을 파고 넘어와서 우리나라 북한산을 타고 넘어와서 청와대까지 습격한 관련 사진을 보면 이게 바로 김신조 그 청와대 습격 사건인데 말 그대로 산길을 쭉 타고 내려와서 청와대까지 뚫고 들어온 거예요. 이것 때문에 박정희 정부에서 난리가 난 거야. 김신조가 대놓고 뭐라 그랬냐? 박정희 모가지 따러 왔습니다. 이러면서 결국에는 잡히게 되고 이 사태로 인해서 난리가 나자 아까 말했던 대로 박정희가 삼성 개헌을 추진하게 돼요. 국가안보를 내가 다시 한번 강화시키고 경제개발 지속하겠다. 그래서 삼선 연임, 이른바 재선까지만 되는데 삼선 연임 규정을 사선 연임 규정으로 전환을 해요. 즉 재선까지만 되고 세 번째 하는 건 안 된다라고 했는데 이번에 1969년 6차 개헌, 이른바 삼선 개헌을 추진하면서 세 번째까지는 되고 네 번째까지는 안 된다라는 걸로 바꿨단 말이야. 그러자 야당과 대학생들이 난리가 나요. 그러자 박정희 정부의 여당인 민주공화당만을 중심으로 그냥 국회의원에 들어가고 나머지 애들 못 들어오게 문 잠근 다음에 자기네들끼리 법을 통과시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삼선 개헌으로 성공해서 박정희가 7대 대통령으로 1971년에 취임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지역주의가 등장해요. 우리 흔히 전라도 지역은 민주당 선호도가 높고 경상도 지역은 국민의힘 선호도가 높은 그 지역주의의 시초가 바로 이 시대부터 등장했다. 그리고 여촌야도 현상. 여당은 농촌에서 지지를 받고 야당은 도시에서 지지도가 높은 이런 현상을 초래하게 되는데 박정희 정부에 대한 민심의 향방이 어떤지 알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결국 박정희 정부는 7대 대통령이 되었고 이제 세 번도 끝났어. 이제 네 번째는 아까 본인 입으로 헌법 개정했으니까 못한다고 했으니까 물러나야 되잖아. 그런데 그게 싫거든. 그래서 만든 게 뭐냐? 바로 유신체제예요. 유신체제를 성립하면서 이른바 7차 개헌을 하게 되는데 이 유신체제 시험 문제 굉장히 단골로 나오는데 이걸 왜 했느냐? 바로 박정희 정부의 위기 타개책이에요. 위기 타개책. 뭐에 대한 위기 타개책이냐? 바로 긴급 조치 시대예요. 즉 긴급 조치라는 대통령령을 발생하면서 자신의 그 체제를 유지시키는데 자, 유신 체제를 왜 만들게 되었냐? 대내적으로는 저임금, 장시간, 노동 문제와 빈민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됐어요. 이른바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일어났고요. 그리고 이 당시 원유 파동이라는 대외적 상황인데 사우디 그리고 이란, 이라크 이런 기름 나는 나라들이 기름값을 지네들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기름값을 천정부지로 높이겠다라고 해서 원유 파동 등으로 세계 불황이 터지자 우리나라 경제가 위축돼요. 왜? 우리나라는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인데 우리 최근에도 그랬잖아. 미국과 이란의 전쟁으로 석유값이 뛰고 석유가 통제되니까 우리나라 굉장히 위험했죠. 그것처럼 박정희 정부에도 원유 파동 등 세계 불황으로 인한 국내 경제가 위축되니까 정권에 대한 불만이 높아져. 그리고 세 번째, 박정희의 장기 집권에 대한 불만이 엄청나게 늘어났다 이야기예요. 처음에 재선 때까진 괜찮은데 삼선 안 되는데 불법적으로 불법이긴 하지는 그렇지만 그냥 강압적으로 세 번째로 대통령을 삼선하겠다라고 해서 바꾸고 또 한 번 해먹겠다고 하니까 이런 불만이 많았던 게 국내적인 상황이라면 대외적인 상황, 냉전 체제가 약화되기 시작했어요. 왜? 이른바 닉슨 독트린으로 미중 관계가 개선되기 시작했고 이른바 주한미군이 일부 철수되기 시작했어요. 닉슨 독트린의 영향으로 중국도 미국한테 요구를 하는 거야. 야, 이제 너네 우리랑 좀 친해졌으니까 한국에 있는 주한미군 좀 철수시켜 라고 하자 미국도 처음에는 거부했지만 중국과의 관계를 고려해서 이제 주한미군을 축소시켰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박정희 정부는 자신의 정권이 약화될까봐 뭘 만드느냐? 바로 1972년 10월 유신을 선포하게 되었다. 자, 이 10월 유신을 선포하면서 이른바 국가 비상사태를 선언해요. 지금까지 모든 헌법 기능을 정지하고 국회를 해산한다. 그리고 나서 새롭게 만드는 헌법, 이 7차 헌법을 통해서 나라를 운영하겠다라는 건데 이제 어떻게 되느냐? 국민들이 대통령을 뽑는 직선제가 아니라 통일, 주체,
통일주체 국민회의라는 이 기구에서 대통령을 간접 선거하겠다. 그리고 대통령 중임 제한 철폐, 이른바 나 박정희가 대통령 당선되면 영구 집권, 죽을 때까지 영구 집권하겠다. 그리고 대통령에게 이른바 긴급 조치권, 긴급 조치권이라 그래서 이른바 초헌법적 권한이에요. 초헌법적 권한을 부여해서 굉장히 대통령에게 많은 권한을 부여했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7차 헌법 제정을 해서 통일주체 국민회의라는 기구를 만들어서 대통령 직접 선거에서 간접 선거로 전환을 했고요. 그리고 대통령 중임 제한을 철폐해서 영구 집권을 가능하게 했고, 대통령에게 긴급조치권이라고 해서 초헌법적인 권한을 부여해서 대통령의 권한을 어마무시하게 만들어놨다라는 이야기예요. 자, 요것과 관련된 당시 신문 기사나 사진들을 보면요. 자, 보이죠? 통일주체 국민회의라고 해서 의장 박정희야. 통일주체 국민회의는 국민의 직접 선거로 선출된 2,300여 명의 대의원으로 구성되었으며 박정희 2번, 최규하 1번, 전두 1번 등 총 4번에 걸친 대통령을 선출하였다라고 되어 있는데, 통일주체 국민회의라는 요 기구에서 대의원이 뽑혔는데 이 대의원 결국 누구를 지지하라고 만들었겠어? 박정희, 그리고 최규하, 전두환, 이런 식으로 당시의 권력자를 지지해서 만들라는 일종의 거수기란 말이야. 그래서 직선제를 간선제로 바꿔버렸다는 얘기고, 이로 인해 통일주체 국민회의에서 뽑힌 박정희 대통령이 선거를 헌법 선서를 하고 있죠. 그리고 당시에 긴급조치 구호라고 해서 헌법 비방, 개헌 선전 금지, 즉 지금 현재 유신헌법을 비방하거나 유신헌법을 폐지하고 새로운 헌법을 하자라고 말하는 애들은 다 때려잡겠다라는 내용이에요. 이런 식으로 유신헌법, 10월 유신이라는 체제를 만들어서 박정희 대통령은 독재를 공고히 했다. 자, 또 다른 사진을 보면요. 자, 이렇게 박정희 대통령이고 유신헌법의 대통령 권한인데 통일주체 국민회의에서 대통령을 선출해요. 그러면 이 대통령은 임기가 6년인데 중임 제한이 없다니까. 임기 6년 끝나고 또 나가면 돼. 이런 식으로 영구 집권이 가능하다 이거야. 그래서 긴급조치권, 국민의 기본권 제한을 가능하게 대통령의 권한을 부여했고, 또 한 가지는 뭐냐? 국회의원 3분의 1 추천권을 줬다니까. 대통령이 국회의원 3분의 1을 임명할 수 있어. 거기다가 국회에서 대통령을 반대한다. 그럼 국회 해산권도 갖고 있어. 거기다가 법관 임명권도 갖고 있어. 내 재판, 나에 관련한 재판을 내가 임명하는 법관을 임명할 수 있다는 이야기야. 이런 식으로 굉장히 무소불위의 권력을 나눠준 게 유신헌법이었는데, 자, 다시 본 텍스트로 가서 보면요. 자, 유신헌법의 대통령 권한, 통일주체 국민회의라고 아까 우리 배웠었죠. 간접 대의원을 선출해서 뽑는 기구라고. 그래서 이 대통령 보면 임기가 6년인데 중임 제한이 없어. 이 말은 무기한 대통령 선출이 가능하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아까 그 무서운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했던 이 긴급조치권이라는 게 뭐냐면은, 자, 한마디로 민주화 운동을 하거나 민주화 운동 및 헌법 개정 논의 탄압용으로 활용했다라는 이야기야. 즉 민주화 운동을 벌이거나 헌법 개정하자라고 떠들어대는 사람들을 이 긴급조치권을 발동해서 무조건 다 때려잡았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아까 말했던 대로 3분의 1 추천권도 있지만 국회 해산권, 국회가 자꾸 시끄럽게 하면, 내 정책에 대해서 시끄럽게 하면 아예 국회를 문 닫아버리는, 그리고 내가 법관을 임명하는, 우리 입법, 사법, 행정이 다 3권 분립으로 유지가 돼야 되잖아. 그런데 법관 임명권까지. 근데 지금 이거와 관련된 내용을 하고 있는 대통령 있죠. 현재 대통령 이재명. 이런 식으로 법관까지 사심제로 가자라고 해서 이 유신헌법 체제와 거의 유사한 형태로 운영하고 있는 게 현재 대통령이 주도하고 있는 공소치서권과 같은 내용이다라는 건데, 관련된 내용은 이재명 대통령 파트 할 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유신 체제를 운영을 해서 하다 보니까 전국의 국민들이 다 유신 체제에 반대 운동을 벌여요. 제야 인사, 이른바 국회에서 정치활동을 하고 있지 않은 사람들도 있고, 종교인, 천주교, 기독교, 불교 모든 사람 종교인, 그리고 학생들을 중심으로 전개가 되는데, 그 대표적이었던 곳이 바로 부산, 마산 민주화 운동이에요. 부산, 마산 민주화 운동. 이게 바로 우리나라 민주화 혁명의 2번째라 그랬죠. 그러면서 계속 시끄럽게 되니까 영화 남산의 부장들에서도 나오잖아. 박정희 대통령이랑 그 경호실장이랑 중앙정보부였던
중앙정보부장이었던 김재규랑 회의를 하는데 박정희는 어떻게 할까 고민하고 있지만 차지철 말대로 하라 그러잖아. 내 정책에 대해서 부산 마산에서 시위가 일어나면 그것들 다 빨갱이다, 폭도들이다, 다 그냥 밀어버리자 라고 하자 차지철도 뭐라 그래요. 그런 빨갱이들은 그냥 탱크로 밀어붙여도 된다라고 하니까 중앙정보부장 김재규가 그래선 안 된다라고 하는데, 여러분도 헷갈리면 안 됩니다. 중앙정보부장 김재규도 권력의 하수인이지 정말로 민주화를 위해서 일했던 사람이 아니에요. 차지철과의 권력 게임, 이른바 치킨 게임에서 패배하자 2판 4판으로 다 죽자라는 사건으로 결국 요 11.6 사태가 발생하게 되는 거지, 김재규도 민주화를 해서 했던 사람이 아니다라는 이야기예요. 결국 요 11.6 사태는 박정희 대통령이 피살되는 사건을 보게 되는데, 자, 왜 일어나게 됐느냐? 여기서도 항상 집권 세력에서도 김재규는 중앙정보부장으로서 온건대화예요. 온건대화인데 뭘 온건대화냐? 부산 마산 민주화 운동에 대해서 대화로 온건하게 처리하자라는 입장인 반면, 차지철, 이 사람은 경호실장인데 경호실장이 대통령 경호나 잘하면 되지 정치에 굉장히 개입했는데 강경진압이에요. 어디 감히 국가에서 하는 일을 개입하느냐? 국민들이 이건 문제가 있다, 다 때려잡아라, 이런 식으로 그 권력 게임, 치킨 싸움이 벌어지고 있었는데, 박정희 대통령이 입속의 혀처럼 구는 요 차지철을 우대하고 김재규를 자꾸 까고 하니까 제대로 중심을 못 잡았다 이야기야. 여가 남산의 부장들에서도 보면 그 박정희 대통령도 김재규를 약간 쿠사리 주고 차지철을 조금 이뻐하는 모습이 보이잖아. 그것처럼 박정희 대통령도 차지철 쪽으로 기울게 되자 김재규가 자기 말은 안 들어주고 권력 이기고 뺏길 것 같으니까 그냥 10월 26일 1979년 10월 26일 궁정동에 있는 안가, 안전이 보장된 비밀 가옥에서 술 마시다가 그냥 박정희 대통령이랑 차지철을 쏴 죽이고 일련의 사건이 벌어진 게 11.6 사건이다라는 이야기예요. 관련 사진을 보면요, 바로 요 모습인데, 11.6 사태로 1979년 김재규 중앙정보부장이 박정희 대통령을 시해한 사건이 바로 11.6 사건이다라는 이야기야. 이런 식으로 11.6 사건이 발생하게 되면서 부산 마산 민주화 운동에 대한 대책을 놓고 정권 내부에서 갈등을 발생한 게 11.6 사건으로 결국 표출화됐는데, 김재규는 아까도 말했듯이 온건대화, 차지철이 강경 진압이었는데 박정희 대통령이 차지철 쪽으로 계속 편을 들어주자 결국 이 김재규가 박정희 대통령과 경호실장이었던 차지철을 사살하면서 11.6 사건으로 발생했다라는 이야기예요. 다시 본 텍스트로 돌아가서 보면요, 자, 그러면서 이제 영화에서도 나오죠. 김재규가 중앙정보부로 갔어야 돼. 6번으로 가는 게 아니라 중앙정보부, 자신의 근거지로 가서 이제 어느 정도 준비를 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6번으로 가면서 이게 사태가 이상하게 꼬이고, 이 11.6 사태를 조사하기 위해서 보안사령관으로 나왔던 사람이 전두환, 그러면서 전두환의 신군부 세력이 12.12 사태로 권력을 잡고 5.18 민주화 운동이 발생했으며 제5공화국인 전두환 정부가 수립되는 일련의 역사 과정을 차지하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오늘 핵심 내용인 유신체제를 다시 반복해서 보면, 자, 유신 반대 운동이 일어납니다. 유신체제를 결국 해서 요 도표대로 유신체제를 결국 성립하게 돼요. 이게 바로 유신체제, 유신헌법을 결국 성립하게 됩니다. 그러자 개헌청원 100만민의 서명운동이 일어나고 언론자유 수호투쟁, 그리고 3.1민주 구국선언이라고 해서 이른바 긴급조치 철폐와 정권 퇴진을 주장하면서 제야운동가들이 일어나자 난리가 나는 거야. 그러면서 유신체제 위기도 왜 위기가 나누면 2차 석유 파동으로 경제 위기, 그리고 국제사회에서 비난을 해요. 장기 독재 그만하고 인권 탄압도 그만해라. 그러면서 여당인 민주공화당보다 야당인 신민당에서 선거했을 때 득표율이 더 증가하게 돼. 그러면서 YH 무역 사건이라고, 이게 무슨 사건이냐면 신민당사에서 농성 중인 YH 무역의 여성 노동자들을 폭력적으로 진압을 해서 여당과 신민당의 대립이 격화됐어요. 거기다가 야당이었던 김영삼이 박정희 정부 문제 있다라고 하면서 비판을 하자 뉴욕타임스에서도 기자회견을 했단 말이야. 그러자 박정희 정부에서 김영삼 국회에서 제명해라고 하면서 국가기강 문란죄로 제명해라고 하면서 이게 굉장히 커지게 돼요. 그리고 김영삼의 국회의원 지역이 부산, 그리고 그 옆 동네 마산인데, 그래서 터진 게 부산 마산 민주화 항쟁.
그러면서 이걸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김재규는 온건대와 차지철은 강경 진압을 하다가 김재규가 차지철과 박정희 대통령을 쏴 죽이면서 11.6 사태가 났고, 그러면서 유신 체제가 붕괴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박정희 정부가 수립되었던 5.16 군사 정변부터 박정희 정부가 수립되고 국가 경제 재건을 마련하기 위해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서 월남 파병, 그리고 한일 국교 정상화, 그러면서 자신의 독재를 강화하기 위해서 삼성 개헌을 추진해서 7대 대통령으로 취임을 했고, 그리고 끝까지 독재를 하려고 수립했던 유신체제. 근데 유신체제의 반대 급부로 부마 항쟁이 일어나자 이 부마 항쟁을 가지고 정권 내부에 대결이 있었고, 그로 인해서 11.6 사태가 터지게 되었다. 그러면서 유신체제가 붕괴되면서 박정희 정권은 막을 내리게 되었고, 우리가 다음 시간에 배울 전두환 정권이 등장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은 이렇게 박정희 정부에 대해서 배워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박정희 정부가 무너지고 난 상황과 그 이후에 수립되는 제5공화국 전두환 정부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고요.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구독 알림 설정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더 재밌는 수업으로 찾아올게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